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현재 성북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인생에서 돈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돈만 쫓는 인생은 행복과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제 남편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인 듯 돈을 쫓았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 행복하게 살자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겐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수중에 돈이 좀 생기니 정작 중요한 걸 내팽개치더라고요. 그 중요한 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사실이 밝혀지고도 남편은 끝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남편의 인생을 애써 망치려 하지 않아도 남편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아마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 교제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계속 그 직장에 다녔고 저는 얼마 뒤 이직을 했습니다. 여느 커플처럼 저희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사랑보다는 부부간의 정과 의리, 믿음 이런 것들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 저희는 평범한 부부들처럼 서로 맞벌이하며 돈도 벌고 주말에는 마트에 장 보러도 같이 가고 외식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뭐든 저와 함께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연극이며 뮤지컬 그리고 야구장까지 다니며 하루하루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선영아, 우리 다음 주에 뮤지컬 보러 가자. 요즘 재미있는 거 해? 이거 봐봐, 후기가 대단하네. 오, 재미있어 보인다. 예매하기 좀 힘들겠는데? 자기야, 나 최연우야. 벌써 예매 끝났지? 이야, 역시! 저는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반면 남편은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빈틈은 있었죠. 여행을 갈 때 일정을 남편이 주로 짜는 편이었지만 시간이 겹치거나 혹은 날짜를 잘못 아는 것처럼 실수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저희는 그렇게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남편한테는 더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항상 제 생활도 이해해주고 연애 때는 물론 결혼해서도 여전히 저에게 참 잘했으니까요.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잘해준다고 느낄 때가 많아 고맙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남편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암튼 남편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는 약간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외동으로 자라서인지 어머님이 남편을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높으셨죠. 결혼 전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은 앨범을 하나 가지고 나오셔서는 우리 현우가 어릴 때부터 인물이 참 좋았어. 이거 봐라. 잘생겼지? 네, 어릴 때부터 귀여웠네요. 얘는 귀엽다니? 이 정도 인물이면 배우 해야지. 그 당시에 내가 우리 아들 데리고 밖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빨리 어릴 때부터 배우 시키라고 난리였다고. 그래서 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생겨서 나중에 엄청 예쁜 여자랑 만날 줄 알았어. 저는 이 말이 좀 신경 쓰였습니다. 제 인물이 별로라고 하시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편한 자리는 아니었기에 기분이 좀 불쾌하긴 했으나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혼 후 어머님이 저를 불쾌하게 하는 건 여전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합니다. 저는 디자인 일을 하고 있어서 야근이 잦았기 때문에 늦게 집에 갈 때가 많았고요. 맞벌이 부부가 거의 그렇듯 저희 부부도 평일에는 청소나 빨래를 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몰아서 청소도 하고 밀린 빨래도 하곤 했는데 어느 주말 시모가 갑자기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이날도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한 상태였고 남편은 부서 회식이 있어 늦었기 때문에 둘 다 너무 피곤해서 다음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보, 누가 왔나 본데 자기가 나가봐. 알았어. 아니, 너네는 집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여태 잔 거야? 거실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잠옷 위에 가디건만 입고는 바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아니, 너도 여태 잤냐? 지금 시간이 몇 시냐? 꼴을 보니까 아침도 안 먹었겠네. 엄마, 저희 원래 주말에는 늦게까지 자요. 먹는 거보다 자는 게 더 좋고요. 그래, 결혼했으니 지 마누라 편들어야지. 내가 그거 하나 이해 못하겠냐? 들어가 있어. 엄마가 밥 해줄게. 갑자기 오셔서는 밥을 하신다고 하니 좀 부담이 됐습니다. 저희 둘 다 늘어지게 자고 천천히 일어나서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나 남편이 뭐라고 해도 듣지 않으시고 쌀부터 씻으셨습니다.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너네 뭐 먹고 사냐? 냉장고가 이게 뭐야? 아, 엄마, 저희 잘 먹고 다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오늘 장 보러 가야 해서 만들어 먹을 것도 없어요. 아유, 그래, 굶든지 말든지 너네 알아서 해라. 그런데 집은 이게 뭐야? 청소는 해? 저희 평일에 둘 다 늦게 들어와서 주말에 청소해요. 그런데 시모는 저에게 유부녀라는 말을 계속하시며 살림은 당연히 여자가 다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제 편을 들었더니 시모는 결국 노발대발하시다가 나가셨어요.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저희 생활 패턴을 다 아시면서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저한테 미안해했어요. 남편은 효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댁과 담쌓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국 남자이고 아들이었죠. 그래서 어머님과 남편이 자주 통화하는 건 못 봤고 어쩌다 한번 남편이 전화를 드리는 게 전부였는데 어머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거의 매일같이 남편에게 문자를 하시고 전화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는 전화는 잘 받았지만 문자에 답은 잘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보내시는 문자는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 보내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라며 화이팅이라는 내용의 문자나 아니면 좋은 글귀가 들어간 이미지를 보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님이 남편의 이런 태도에 서운해하실 것 같아 제가 연락도 자주 드리고 했는데 살면서 어머님이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시다 보니 저 역시 기본만 하자는 생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했었기에 남편의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도 제가 이직 후 얼마를 버는지 알고 있었고요. 둘 다 비슷하게 벌고 있었지만 저보다 남편이 좀 더 많이 버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 에이, 엄마, 선영이도 잘 벌어. 그래도 여자는 집에서 내조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참, 엄마가 그러지 않아도 선영이 나한테 잘하고 사니까 걱정 말아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알아서 저렇게 말해주니 좀 낫더라고요. 암튼 남편은 제가 늦게까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몸 걱정을 해주었죠. 자기 보약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보약? 나 그런 거 싫어. 이러다 자기 몸 축 나겠어. 괜찮아. 항상 하던 일인데 뭐. 보약이 싫다는 저에게 남편은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줬습니다. 예전에 같이 먹으려고 사둔 게 있었는데 남편은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자, 얼른 먹어. 알았어, 거기 둬. 안 돼, 내 앞에서 얼른 삼켜. 이러니 남편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퇴근하고 늦으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많았고 TV를 보다가 음식 광고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맛있겠다고 하면 바로 나가서 사올 정도로
남편은 애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한테 잘하다 보니 시모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남편과 집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주식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 친구 중호 알지? 알지. 왜? 결혼한대? 아니, 그 자식 얼마 전에 헤어졌어.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 얼마 전에 주식했다가 5천만 원 벌었대. 진짜? 그래. 나 그 말 듣고 허풍인가 싶어서 진짜냐고 물었는데 직접 보여주더라. 그래서 자기도 주식 해보고 싶어?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주식하면 안 돼. 자기도 알지? 잘 알지. 남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꽂히면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이라 본인도 그걸 잘 알아서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일절 손대지 않았어요. 그냥 소소하게 여유자금으로 주식하는 분들이 많으니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한 번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인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주식은 몇 번 해봤는데 돈을 벌기도 했지만 잃은 적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운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죠. 암튼 남편은 자기는 절대 주식 같은 데 손대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친한 친구가 돈 번 게 너무 부럽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날 이후 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나이 들어서 회사 그만두면 뭐 해 먹고 살지? 지금부터 열심히 돈 모으자.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없다. 뭘 해야 나중에 놀면서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여보, 그런 게 어디 있어. 돈은 절대 그냥 안 생겨. 자기도 알면서. 아는데 돈이 돈을 번다고 정말 투자를 해야 하나 싶다. 친구들이 나더러 그 흔한 주식도 안 하고 사냐고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주식을 하려고 저한테 괜히 이런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원래 조용히 회사를 다니며 월급에 만족하던 사람이었는데 월급 받으며 사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사업 시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는 반대했습니다. 친정아빠 친구분 중 사업을 했다가 망한 분을 많이 봤는데 그냥 조금 손해본 수준이 아니라 집까지 날렸기에 저는 사업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물론 사업해서 돈 버는 사람도 분명 많고 남편이 사업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줘봐. 뭐야? 사업? 자기 사업하고 싶어? 전부터 고민 많이 했었어. 2년 넘게 내가 시장 조사 좀 했는데 나 정말 자신 있거든. 한번 봐봐. 남편은 그동안 열심히 만들었다며 직접 만든 사업 계획서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제가 반대를 해도 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남편의 말대로 그동안 조사를 정말 철저히 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해보라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자기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성실한 게 최고라고 하셨고 그래서 남편의 성실함과 저를 사랑해 주는 거 그리고 착한 모습을 보시고 결혼을 허락하신 건데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했어요. 연애 때도 그랬고 사업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만 해도 착실하게 한 직장에 오래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 저축도 하고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제가 반대를 해도 마음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왕이면 제 허락을 받고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생각해 봤어? 혹시 사업 얘기야? 응, 내가 정말 남 따라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계획서 만든 거 아니야.
그건 나도 알아. 열심히 준비했더라. 남편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 정말 시장 조사 열심히 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세세하게 적혀 있어서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으로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게 맞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잘 되지 않았을 때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더 신중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 생신 때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남편은 부모님 앞에서 사업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당연히 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일 줄 알았는데 특히 아빠는 남편의 사업 계획서를 보시고는 괜찮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장인어른. 제가 정말 조사만 엄청 했거든요. 아이템이 괜찮은 것 같은데 흔하지도 않고 역시 장인어른은 알아봐 주시네요. 아빠는 사업을 해보신 적은 없지만 주변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한참 동안 계획서를 보시고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도 더 나이 들어서 사업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잘 되든 안 되든 젊을 때 도전해보는 게 낫다 싶어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성실했던 모습처럼 남편은 구상만 했던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데 아주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친구분 중 사업하는 분을 만나서 조언을 얻기도 했죠. 아빠 친구분도 사업 아이템을 들어보시고는 너무 괜찮다고 할 정도로 계획서도 잘 썼다며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무리하지 않으면 잘 될 거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초반에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사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2가지 일을 하다 보니 어느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 준비에 열중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야근이 잦았고 남편은 사업 때문에 바빴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서로 시간을 같이 보낼 때가 많았는데 남편은 주말에도 나가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했어요. 사업이 장난도 아니고 이왕 시작하는 거 잘 되기 위해 저도 팍팍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도 남편 사업을 위해 아빠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말에는 늦게까지 늘어지게 자던 사람이었는데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 남편은 잠까지 줄여가며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 식사는 물론 영양제도 잘 챙겼습니다. 항상 받기만 하다가 제가 챙겨주게 되었는데 남편은 더 힘이 난다고 했어요. 고마워 여보. 나 요즘 진짜 너무 신나. 회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사람은 역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하나 봐. 나 그럼 다녀올게. 늦으면 전화 줘. 알았어. 사업 관련해서 거래처 사람도 만나야 한다며 술자리가 전보다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귀가 시간이 그렇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남편은 다음날 알람 소리를 들으면 바로 일어날 정도로 사업에 집중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 너무 피곤하다며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는데 알람을 맞추지도 않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안일을 대충 맞추고는 알람을 대신 맞춰주려고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이 밤 10시가 넘었는데 톡이 하나 왔습니다. 볼 생각은 없었는데 메시지가 뜨다 보니 저도 모르게 보게 됐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거래처 회사명과 함께 김 사장으로 저장되어 있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니 남자가 보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누가 봐도 여자였습니다. 최 사장님, 벌써 자는 건 아니죠? 생각나서 보냈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보고 싶어요. 이 문자를 보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머리가 저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요.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남편이 바람을 피울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동안 핸드폰을 볼 일은 많았지만
통화 내역이든 문자든 들여다보지 않았던 건 남편을 믿어서였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 역시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핸드폰을 잠궈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폰을 보려 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죠. 이날 저는 의심이 가는 문자를 보고 나서 잠이 확 달아났는데 당장 남편을 깨워서 물어볼까 하다가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알람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일어난 상태였어요. 아니,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했고 슬쩍 남편을 떠봤습니다. 자기 요즘 많이 바쁘지? 만날 사람도 많고 정신없네. 그런데 거래처 사장 중에 여자도 있어? 그럼 당연히 있지. 요즘 사업하는 여자도 되게 많더라. 그래. 아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기 천천히 먹고 출근해. 나 먼저 나갈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남편은 급하게 나갔어요. 점점 집에서 나가는 시간이 빨라졌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반대로 점점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 수업 준비 때문에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사업 때문도 있었겠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니느라 더 바빴을 겁니다. 제가 그날 이후 남편의 폰에서 본 문자 내용은 더 심각했거든요.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문자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여자와 둘이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은 물론 거의 매일 만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서 늦은 새벽 남편의 폰을 한참이나 봤는데 예상대로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래처끼리 소개를 받으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가장 처음 주고받은 문자를 보니 그 당시에는 정말 깍듯하게 서로 존대를 쓰며 잘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점점 둘이 자주 만났고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더라고요. 통화 내용만 들어봐도 둘 사이가 그냥 사업 때문에 연락하는 사이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로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증거를 모으기 위해 잠도 못 자고 밤낮으로 바쁘게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차가 없었어요. 결혼 전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탔는데 야근이 잦아 늦게 퇴근할 때가 많은 저에게 남편이 양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제 차를 주로 타고 다녔고 그래서 저는 블랙박스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 피곤하다. 나 먼저 잘게. 그래. 남편은 집에 오면 아무리 피곤해도 낮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일을 저와 상의하고 결정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피곤하다는 말부터 했고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씻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편이 잠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주차장으로 가서 블랙박스부터 확인했습니다. 돌아와서 남편 손에 꼭 쥐어있는 핸드폰도 확인했고요. 미행이라도 해서 남편의 뒤를 밟아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핸드폰 안에 너무 많은 증거가 있어서 담당 변호사는 당장 소송부터 걸어도 되겠다고 했거든요. 얼마 뒤 남편은 그동안 준비하던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지 오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업식 날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참석했습니다. 이만하면 그만인 남편놈 사업 개업식에 뭐하러 가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갔더니 시모가 먼저 와 있었는데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왔니? 네, 일찍 오셨네요. 너 나 좀 보자. 시모는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서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받아라. 시모가 내민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빨리 도장부터 찍으라고 했는데 제가 놀란 건 이혼 얘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개업식 날 이혼을 요구할 줄은 몰랐기에 순간 저도 모르게 당황했죠. 사실 전부터 시모가 저와 남편이 이혼하길 바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열심히 증거를 모으던 어느 날 시모와 남편의 문자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갈라서겠다는 거야? 이런 일은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지. 저도 기회 보고 있어요. 너 그러다가 은희 놓치면 어쩌려고 그래? 사업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라며. 암튼 이제 걔한테 받아낼 것도 없는데 빨리 정리해. 시모가 언급한 은희라는 사람은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친정 아빠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고 난 뒤 열심히 하는가 싶었는데 그 사이 여자가 생겼고 알고 보니 사업 파트너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돈이 좀 많은 여자였는지 시모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는 걸 문자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너무나 바라고 있던 건 바로 저였는데 뻔뻔한 시모의 태도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 놈은 아빠 퇴직금으로 사업을 잘 되라고 밀어줬더니 바람이나 피우고 시모는 젊고 돈 많은 여자를 며느리로 얻으려고 저를 물건 버리듯 했는데 그러다 보니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장만 찍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었습니다. 아니 너 뭐하고 있어? 설마 도장 못 찍겠어? 이혼 못하겠냐고? 우리 현우한테 들어보니까 너네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들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큰일 해야 하는데 네가 옆에서 자꾸 방해가 되면 쓰겠어? 좋게 말할 때 바로 도장 찍고 조용히 끝내라. 죄송하지만 그냥은 못하겠네요. 그럼 뭐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참나, 이혼 소송이 뭐 쉬운 줄 아니? 그것도 다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너는 보나마나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으니 돈은 없을 거고 네 부모도 개털됐을 텐데 변호사나 구할 수 있을까? 시모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적다고 무시했고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퇴직금으로 도움을 준 것을 알고는 남은 재산이 없는 줄 알고 저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친정은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남편에게 준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따로 변호사를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그 자리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와 계셨고 제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 사업장 안으로 바로 들어오셨어요. 아빠는 혼자 오지 않으셨습니다. 친구 두 분과 같이 오셨는데 시모나 남편이나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왔다며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 오늘은 제 손님들이 오기로 한 날이라 죄송하지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내가 지금 축하하러 온 걸로 보이나? 내가 자네한테 줬던 돈 받으러 왔네. 무슨 돈이요? 이날 아빠와 같이 오신 분은 변호사와 회계사로 일하고 계시는 친구분들이셨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뒤 증거 수집을 위해 핸드폰이며 블랙박스며 그리고 남편 노트북에서 이메일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간 어디에 돈을 썼는지 카드 내역까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빠가 남편 사업에 쓰라고 주신 돈을 남편은 사업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제가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편이 가진 여유자금은 사업 자금으로 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고가의 반지와 명품백 그리고 그 외의 사업가는 전혀 관련 없는 곳에 돈을 쓴 내역을 보고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빠가 주신 돈을 개인적으로 썼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아빠에게 이 사실을 바로 말씀드렸고 아빠도 남편 모르게 변호사인 친구분께 이 일을 상의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사업하는데 보태준 자금이지 않냐며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요. 장인어른,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돈은 그냥 주신 거잖아요. 아무리 사위라고 해도 그런 돈을 그냥 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때 분명 자네가 집까지 찾아와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계획서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하지 않았었나?
남편이 한참 사업을 꿈꾸고 있을 때 저와 같이 친정에 자주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생신날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처음 얘기했고 그날 이후 여러 번 친정에 갔죠. 그때 남편은 사업 계획서를 매번 들고 갔고 아빠 앞에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아이템은 정말 좋아요. 그런 것 같네. 투자하시면 후회 없으실 거라니까요. 그리고 설사 투자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은 제가 잃지 않게 해드릴게요. 이날 아빠는 남편의 사업 얘기를 듣고는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통화도 많이 하셨는데 그 통화 내역에 투자라는 말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은 정해진 목적 외에는 다른 곳에 쓰지 않겠다는 말도 남편이 직접 말했고요. 그리고 친정에 갔을 때 아빠 손님도 와 계신 상황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분이 바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 친구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변호사분이 증인이 된 셈이었죠. 아빠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저를 통해 이미 알고 계셨는데 돈을 떠나서 못된 짓이나 하고 다니는데 그냥 이혼해주고 끝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아빠에게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투자를 하신 거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법대로 하면 장인어른이 100%로 져요. 뭘 알고 떠드셔야죠. 이거 법대로 하시면 변호사도 필요하실 거고 돈이 만만치 않게 들 텐데 감당되시겠어요? 그러자 그때 변호사인 아빠 친구분이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 무슨 동네 놀이터도 아니고 이렇게 친구들 데려와서 따져봤자 뭘 해결되는 거 없다고요. 뭐 아세요? 이거 받으시죠. 제 명함입니다. 네? 명함이요? 남편은 명함을 봤더니 화들짝 놀랐습니다. 변호사... 아니, 변호사라고요? 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은 투자 계약서는 따로 존재하진 않지만 이미 구두로 투자의 의도가 명확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로 돈이 송금된 내역도 확실히 있고 문자나 카톡 그리고 통화 내용까지 투자와 관련한 대화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수익이 나면 당연히 수익금을 얹어서 원금까지 주겠다고 한 내용도 확인했고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만큼은 손해보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했던 말 기억이 나세요?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자 남편은 당황해하다가 한다는 소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법대로 할 수 없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변호사 앞에서 말이죠. 아니, 가족끼리 돈 주고 받았는데 무슨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한단 말입니까? 변호사면서 친족 상도례도 몰라요? 다 참.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네요. 사위하고 장인어른 사이에서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거봐요. 그거 알면서 여기까지 와서 쓸데없는 말을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뭐 변호사면 제가 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사업하면서 그 정도 지식도 없을까 봐서요? 돌아들 가세요. 그런데 친족 상도례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소송할 수 있다고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이었는데 저는 왜 그런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좀 손해봐도 돈 많은 상간녀가 있으니 그걸 믿고 있었던 겁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큰 소리냐? 아,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구나. 뭐? 김은희, 그 여자가 너한테 믿는 구석이잖아. 맞지? 제가 상간녀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 있는 거 숨기고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해서 사업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한 거야?
그 여자 돈 좀 있다며?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하지. 그 사람은 나 사업하는데 그냥 도움 준 사장이야. 생사람 잡지 마! 어디 법정에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업한다고 열심히 고생하는 남편한테 뭐? 여자? 어머님도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잘못이 있는데 그거 모르셨죠? 내가 무슨 잘못? 다 알고 계셨잖아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우고 있던 거 어머님은 전부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모른 척 하셨잖아요. 저 빨리 내보내고 돈 많고 나이 어린 며느리 얻고 싶다고 하셨으면서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저 보자마자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번 일로 남편은 줄줄이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법에 대한 지식이 없던 저였기에 남편이 뒤에서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도 아빠한테 투자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아빠의 친구분들 덕분에 차근차근 준비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빠는 남편에게 내용 증명부터 보냈습니다. 바로 소송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해당 돈은 투자금이고 개인적 사용은 명백한 유용이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간 내에 반환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계약서가 없어 걱정했는데 송금 내역부터 투자 관련 대화도 확실히 있고 남편이 아빠에게 약속한 내용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투자가 아니라 선물로 알고 받은 건데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남편은 증거가 있음에도 끝까지 저런 말을 했는데 대화 내용에 투자나 이익 그리고 사업과 같은 단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은 투자금이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 반환 소송도 가능했죠. 사실 그저 말로만 투자라고 주장을 했더라도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사업자금으로 돈 쓴 내역을 정확히 제출하지도 못했고 저한테는 그동안 남편이 어디에 돈을 쓰고 다녔는지 카드 사용 내역서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말을 바꿨습니다.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죠? 아니, 그러니까... 선영아, 나 좀 살려주라. 이게 뭐냐 정말. 아무리 그래도 숨을 쉬게 해줘야지. 나더러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라고 줄줄이 소송이냐? 그리고 이혼은 내가 하자고 했어? 그거 아니잖아. 너 애야? 네가 이혼 생각이 없는데 니네 엄마가 저렇게 나선 거였다고?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면서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리고 감당이 안 된다고? 내가 처음 네가 바람난 거 알았을 때 나는 감당됐을 것 같아? 내 심정은 어땠을 것 같니? 미안해, 선영아. 진짜 미안해.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넌 잘 알잖아.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하고 살았는지 너는 알잖아. 그래, 잘 알지. 그래서 배신감도 컸고. 솔직히 나한테 그렇게 잘했던 것도 진심이 맞긴 했는지 의심될 정도야. 아니야, 의심하지 마. 진심이었어. 나 정말 너한테 진심이었다고. 내가 너랑 사귀고 나서 다른 여자한테 눈길 준 적 있어? 사업한다고 몇 번 만났다가 내가 순간 어떻게 됐나 봐. 정말 나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진짜야.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이럴 시간에 어떻게 할지 재판 준비나 해. 대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아빠가 소송을 시작하자 봐달라고 했지만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제 화가 풀릴 때까지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런 놈을 때려서 뭐하나요? 그래서 깔끔하게 법대로 하고 잘못한 거 처벌받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상간녀와 사업을 같이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그 여자를 위해 펑펑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에게 한 번에 돌려줄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법원 판결을 받고 나서도 돈을 안 갚으면 남편은 결국 신용정보기관에 채무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며 카드 발급이며 통장 개설 그리고 금융거래도 못하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남편은 평소 계획을 세우는 걸 참 좋아하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있었죠. 계획이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을 항상 제가 채워줬는데 이번에는 혼자 모든 걸 알아서 하려니 어쭙지 않게 알고 있는 법 지식으로 큰소리치다 인생 망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잘못을 빌었어도 용서해줄 생각은 없었는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놈을 제가 받아줘야 하나요? 오히려 더 괘씸했습니다. 시몬은 아빠 퇴직금이 전부인 줄 알고 돈도 없으니 나중에 더 받을 것도 없다는 말을 했는데 심지어 나중에 자기 아들 사업이 대박나면 친정에도 돈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상간녀 소송으로 상간녀가 남편 곁을 떠나버렸고 상간녀와 같이 사업을 하려던 남편의 계획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돈을 다른 곳에 쓰면 불법 사용이 되는 건데 남편은 알고도 그런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런 건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남편이 헛꿈을 꾸다가 정말 중요한 가족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뒤늦게 후회해봤자 남편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업은 시작도 못 해보고 망했고 상간녀도 떠났죠. 안 좋은 소문이 나는 사업장에 누가 거래를 하겠어요? 얼마 뒤 상간녀 소송에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이번에 느꼈는데 소송이라는 건 절대 빨리 끝나지 않더라고요. 예상은 했는데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렸더니 제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판결문도 나오고 남편과도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도 받았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업계에 소문이 나면서 상간녀는 사업을 접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괜찮은 외모에 돈까지 있으면서 왜 하필 유부남을 만나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는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사람은 끼리끼리 아니겠어요? 전 남편이나 그 여자나 비슷한 수준이니 서로 그렇게 만난 거겠죠. 이런 결말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나 봅니다. 계속되는 소송으로 저나 아빠나 많이 지친 상태였는데 그래도 아빠 친구분의 도움으로 준비도 잘했고 재판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처음에는 배째라며 돈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그렇게 버티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전 남편이었습니다. 아, 없다고! 마음대로 해! 그래, 마음대로 할게. 그런데 너 한번 신용불량자 되면 신용 회복하기 힘든 거 알지? 뭐? 잘 생각해. 어떻게든 벌어서 갚을 생각하라고.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집행권원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효력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 안에 전 남편에게 재산이 생기면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친정에서 그 돈이 없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버티면 결국 전 남편만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자기 아들이 신불자가 되는 건 절대로 못 본다며 집 빼고 가진 재산을 일부 처분해서 아빠가 조금 받으셨는데 아직도 받아야 할 돈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저와 전처럼 살고 싶다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모두 다 갚을 테니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선영아, 나한테 기회 주라, 어? 돈 얘기할 거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알아.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해결해. 더는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 좀 좋게 봐주면 안 되겠냐? 정신 차려. 내가 너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재혼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잘못했다면서 너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면 너는 용서가 되겠니?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이야? 왜 자꾸 헛소리를 해? 너랑 나는 이미 끝났어.
그래. 지금은 그렇겠지만 나 절대 너 포기 안 해. 내가 보여줄 거야.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하고 돈 문제 하루빨리 해결해. 장인어른 무섭단 말이야. 야, 왜 아직도 장인이래? 말 똑바로 안 해? 미안해. 버릇이 됐나 봐. 그래, 알았어. 입금하면 아버님께 연락할게. 그런데 나 정말이야. 아까 한 말 진짜. 저는 전 남편의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뒤에 뭐라고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돈이 마련되면 아빠 계좌로 입금을 하는데 그걸 저한테 꼭 전화해서 돈 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받을 위자료도 아직 다 받지 못한 상황인데 그 돈을 마련하려고 전 남편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대리기사로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지만 전 남편에게는 조금 더 안쓰럽다는 감정은 들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고생해야 정신 차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전 남편은 대리기사로 일하고 새벽에 들어가면 주방에서 몰래 술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전 시모를 통해 알게 됐어요. 지금은 전 시모 연락처를 차단해서 더는 연락이 안 오는데 사는 게 지옥이라며 제가 마음을 돌려서 자기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선영아, 우리 현우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안 궁금하냐? 제가 왜 궁금하겠어요? 매일 술 없으면 잠도 못 잔다. 그런데요? 네가 사람 목숨 살린다 치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정말 눈뜨고는 못 보겠다. 부탁인데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도 아니고 최현우 와이프도 아닙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이날 전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흐느끼며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움직이기는커녕 더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끊고 차단까지 했는데 그날 이후 제가 연락이 안 되니 저희 엄마에게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와 통화하고 난 뒤 다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그동안 쌓인 게 많으셨는데 이때다 싶어 할 말 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평소 조용한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무서운 법인데 전 시모가 그걸 알고는 다시는 전화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행복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돈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너무 돈만 쫓으며 사는 인생보다는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인생을 소중하게 잘 즐기면서 살 생각입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지금의 인생을 즐겁게 즐기며 사시길 바랍니다.